안녕하세요.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은 것을 보고 드려요. 책을 읽은 건 개인적으로 엄청 오랜만이었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되돌아보면 제겐 어려워서 보이는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그림책을 보듯 넘어간 부분도 많았네요. 다 이해를 못 해냈다는 아쉬운 마음이라 얇게나마 책 내용을 정리해보고 싶어서 만들게 된 영상이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기적인 유전자는 리처드 도킨스의 1976년에 출간된 클래식으로 생명의 복잡성과 진화의 미스테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꼭 읽어야 하는 추천 도서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책이죠. 이기적인 유전자에서는 모든 생명체는 가장 간단한 아메바부터 복잡한 인간까지 개별 유전자의 생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유전자의 생존 기계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행동, 결정, 존재의 본질,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유전 코드의 생존과 복제를 더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요. 인간이던 침팬지던 도마뱀이던 심지어 곰팡이라 해도 우리 모두는 30억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연 선택이라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왔다고 말을 해요. 성공적인 유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자비한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타주의를 보이며 자신의 이기적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특별한 유전자들도 있답니다.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은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이기적인 행동의 예를 들어볼게요. 황제 펭귄이 바다 표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펭귄이 물에 먼저 뛰어들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면 생명체들이 먹이나 영역과 같은 중요한 자원을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행동 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타적인 행동의 예를 들자면 일벌이 침을 쏘는 행위가 있겠죠? 이 행동은 벌집의 생존을 보장하지만 일벌 자신은 곧 죽게 되니까요. 작은 새들이 매 같은 포식자를 보고 경계음을 내는 것도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행동은 포식자의 주의가 자신에게 집중되므로 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새끼를 위한 어미새의 행동도 이타적인 행동의 좋은 예로 볼 수 있죠. 부모 새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포식자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니까요. 유전자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앞으로 거슬러 가 보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기원과 복제자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구에서 생명이 생기기 전 어느 순간 자기 복제가 가능한 특별한 분자가 우연히 생성됐어요. 이 분자가 모든 생명체의 조상이며 우리의 선조라고 볼 수 있답니다. 유전자는 박테리아부터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생명체에서 볼 수 있는 동일한 분자인데요. 우리 모두는 이런 유전자, 즉 DNA라는 자기 복제 분자를 위한 생존 기계라고 볼 수 있답니다. DNA는 우아하게 맞물린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DNA 분자는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복제입니다. 우리의 염색체는 이전의 염색체보다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연이 아닌 한 아주 다르고 유일하답니다. 유전자는 마음대로 우리 몸을 조작하며 죽음이 다가오면 그 몸을 버리고 세대를 거쳐 다른 몸으로 옮겨간답니다. 유성생식은 자기 복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절반일 뿐, 당신의 손자는 당신의 4분의 1일 뿐입니다. 겨우 몇 세대가 지나면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후손들에게 아주 작은 부분만 전해질 뿐이에요. 개체는 일시적인 존재고 염색체도 카드팩처럼 섞이고 사라져요. 그러나 섞인 카드, 즉 유전자는 살아남아요. 유전자는 교차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단지 그 터전을 바꿔가며 행진을 계속할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전자들의 일입니다. 유전자는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예요. 성공한 유전자는 자기가 들어있는 생존기계의 죽음을 적어도 번식한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당신의 친척 중에 어려서 죽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조상 중에는 어려서 죽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어려서 죽었다면 그들은 당신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유전자는 예측을 하는 존재예요. 땅이 눈으로 뒤덮일 것을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 북극곰의 모피는 백색의 위장색을 갖게 되었어요. 만약 북극의 기후가 급변해서 아기 북극곰이 사막 같은 곳에서 태어난다면 그 유전자의 예측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아기 북극곰은 죽게 되고 그 유전자도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는 도박꾼이기도 해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예측은 당연히 불확실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자의 역할은 평균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뇌에 미리 프로그램을 짜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기적인 유전자는 생존과 번식에 가장 이롭게 작용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나요? 그건 프로그램화된 학습, 시뮬레이션, 의사소통, 그리고 다른 생존 기계가 환경의 일부라는 인식을 통해 이루어져요. 유전자는 학습 능력을 만들어 생존 기계가 프로그램을 따르게 해요. 이 프로그램에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리스트가 있어요. 행동을 한 후에 만약 싫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 행동을 다시 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좋아하는 결과가 나타나면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해요. 시뮬레이션 측면에서 보면 생존 기계는 선택 가능한 행동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각각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상상할 수 있어요. 이런 미래 시뮬레이션 능력은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는 생존 기계보다 한 걸음 앞서는 거죠. 시행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착오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생존 기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자식이나 가까운 친척이 아닌 다른 생존 기계는 바위나 물, 식량과 같은 환경의 일부죠. 그러나 이들은 바위나 물과 달리 반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미래를 책임지는 불멸의 유전자를 가진 생존 기계이고 그 유전자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종류의 생존 기계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일 수도 있고 기생자와 숙주의 관계일 수도 있고 희귀한 자원을 두고 싸우는 경쟁 관계일 수도 있어요. 게임 이론을 이용한 메이너드 스미스의 진화적으로 안정적 전략 ESS 개념은 놀라워요. 이것은 많은 사건들을 대처하기 위해 유전자가 내놓은 최선의 대책을 말해요. 방어해라 혹은 상대를 공격해라. 그가 도망가면 쫓아가라 혹은 보복해오면 도망쳐라와 같은 미리 프로그램화된 행동 방침을 뜻하며 어떤 분명치 않은 메커니즘에 의해 동물은 마치 이러한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토끼의 유전자는 자신의 생존 기계는 작은 대신 빠르고 상대가 크면 도망가라는 전략이 입력되어 있고 사자의 생존 기계는 크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작으면 공격하라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유전자의 전략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모두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유전자를 지키고 운반하고 전송하는 프로그래밍을 따르는 생존 기계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매파와 비둘기파의 예를 들어볼까요? 매파는 강하게 싸우며 심하게 다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반면 비둘기파는 우아하게 위협만 하고 실제로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느 전략이 진화적으로 더 안정적인지, 즉 매파 전략이 좋을지 비둘기파 전략이 좋을지입니다. 어떤 때는 비둘기파가 주를 이룰 수 있고 어떤 때는 매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복자라는 전략도 있습니다. 보복자는 매파에게 공격당할 때는 매파처럼, 비둘기파를 만났을 때는 비둘기파처럼 행동해요. 보복자는 조건에 따라 행동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불량배나 시험 보복자 같은 다양한 전략을 가진 개체들이 있어요. 각각의 생존 기계는 보복자, 시험 보복자, 비둘기파 등 다양한 전략을 혼합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메이너드 스미스가 제시한 또 다른 전략은 소모전이에요. 소모전은 위험한 싸움을 피하고 실제로 부상을 입히지 않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대결에서는 상대방이 나의 포기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포커페이스가 진화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포커페이스가 거짓말하는 것보다 나을까요? 그건 거짓말하는 전략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거짓말쟁이가 대세를 이루게 되면 이제 거짓말을 감지하는 개체가 선호될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의 수는 점차 줄어들게 되고 이상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거짓말쟁이의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적 안정적 전략 ESS의 다른 예이죠. 모든 생존 기계는 이런 전략들로부터 상황에 따른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유전자는 학습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존 기계가 미래를 예측하게 하죠. 또한 생존 기계가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론적인 마음이에요. 이론적 마음은 다른 생존 기계가 자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 마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생존 기계가 미래를 예측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생존과 번식에 성공하도록 돕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래 예측의 진화적인 동기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유전자는 단순히 생존 기계에 정보를 제공할 뿐 실제 결정을 하는 주체는 생존 기계 자신이라는 거예요. 유전자는 어떠한 행동이 좋을지 나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존 기계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생존 기계의 자유의지와 유전자의 역할 사이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존재해요. 한편 많은 동물들이 특정 영역을 방어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자연학자들은 이것을 영역이나 세력권이라고 불러요. 대부분의 경우 암컷은 영역이 없는 수컷과는 맺어지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자신의 수컷이 다른 수컷에게 지고 영역의 주인이 바뀌면 암컷은 빠르게 승자에게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일부 일처제를 엄격하게 지키는 동물종에서조차 암컷이 수컷 그 자체와의 연결보다는 오히려 수컷이 소유하고 있는 영역과 결혼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개체군이 너무 커지면 자신만의 영역을 가질 수 없는 개체가 생겨 그들은 번식할 수 없게 됩니다. 윈 에드워즈는 높은 사회적 지위도 번식 자격을 나타내는 티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높은 순위를 가진 수컷만이 번식할 수 있다는 규칙이 개체 수의 증가를 제한하는 데 일조한다고 주장했어요. 너무 많은 새끼를 낳고 그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닫는 대신 동물 개체군은 순위와 영역에 대한 형식적인 다툼을 통해 실제로 기아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보다 약간 적게 개체 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어미새가 새끼 낳기와 키우기 사이에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들 수 있어요. 한 마리 어미새 또는 한 쌍의 부부가 구할 수 있는 먹이와 자원의 총량이 그들이 키울 수 있는 새끼의 수를 제한하게 하는 거죠. 새끼를 너무 많이 낳게 하는 유전자는 이를 지닌 새끼들 중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개체가 거의 없으니까요. 홍내조와 같은 새의 경우 번식기 초기에는 영역을 두고 싸우지만 패자는 어느 순간부터 싸우는 것을 그만두곤 해요. 번식기가 끝날 무렵 대부분은 굶어 죽죠. 이런 패자들은 번식 허가증을 놓친 것을 인정하고 번식을 보류하곤 해요. 집단 번역을 위한 역할로서 이런 패자들은 마치 대기 중인 대역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전자의 전략 측면에서 여성은 폐경이라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고 이에 반해 남성은 점차적인 생식 능력의 감퇴가 일어나는 유전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야생에서 살던 우리의 조상들 사이에서는 이 폐경이라는 현상이 그리 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폐경에 이르기까지 오래 살아낸 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매더워의 노화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양육의 효율성이 점차 감소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노령의 산모가 낳은 아이의 기대 수명은 젊은 산모가 낳은 아이에 비해 짧았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이를 낳는 것보다 손자에게 투자하는 유전자가 더 유리하게 됐을 것이고 이로 인해 중년기에 이르러 여성의 번식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유전자가 점차 증가했을 거라고 합니다. 암컷은 자손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고 수컷은 암컷에 비해 자손에 대한 투자를 덜 하게 되기 때문에 암컷과 달리 수컷은 늙어서도 자기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 손자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죠. 동물의 세계에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헌신과 형제 간의 헌신 사이에서는 그 크기가 달라요. 그 이유는 형제 사이는 한정된 양육 총량으로 인해 경쟁을 하는 관계이고 부모가 하는 양육은 더 많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죠.
한정된 먹이 등과 같은 환경에서 생존을 높이기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자식이 자연 선택에서 유리한 경향이 있으며, 그래서 야생 동물을 관찰할 때 가족 내에서 속임수와 이기적인 행동이 나타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가르쳐야 한다고 설명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생물학적 본성에는 이타주의가 자연스럽게 심어져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 동물의 세계에서 암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혈연 관계가 없는 배우자, 즉 짝 사이에서는 대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각각 자식에게 그 유전자의 50%씩 투자를 했고, 둘 다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한쪽이 적은 양을 자식에게 투자하고 도망치게 된다면, 그 도망친 쪽은 자신의 남은 자원으로 새로운 짝을 찾고 더 많은 새끼를 낳아 자신의 유전자를 더 퍼뜨리려고 하는 본성이 있죠. 그래서 짝 사이에서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각자 상대방에게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면서 서로를 착취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암컷의 경우 크고 영양분이 많은 난자를 만드는데, 이 점에서부터 이미 수컷보다 많은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암컷은 포유류의 경우에는 자신의 몸에서 태아를 키우고 또 태어난 자식에게 젖을 줍니다. 이 모든 양육과 보호의 부담을 암컷이 짊어지는 상황은 암컷이 착취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만들죠. 이런 착취는 기본적으로 난자가 정자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물론 아버지인 수컷들 중에서 열심히 자식을 돌보는 동물종이 많지만, 그런 경우라도 자식에게 적게 투자하고 더 많은 암컷과 더 많은 자식을 만들고자 하는 진화적인 압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세발 갈매기는 일부일처예요. 세발 갈매기의 수컷은 하나의 암컷과 그 자식에게서 오는 이익이 진화적인 본성인 다른 암컷과 더 많은 자식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이익에 비해 커요. 이때 암컷과 새끼를 버리는 것이 세발 갈매기 수컷에게 유리한 경우는 암컷이 단독으로 자식 양육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때라고 하죠. 자식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수컷 동물일지라도 수컷은 암컷보다 조금 덜 일하며 수컷의 도피 경향도 암컷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새와 포유류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버려진 암컷의 전략 중 하나는 다른 수컷을 속여 자식을 그 수컷의 자식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입양시키는 거죠. 또는 한계까지 참고 혼자서 자식을 키우는 노력도 한 전략이라고 설명하네요. 암컷의 선택은 여러 가지 전략을 포함하는데, 그중 하나는 가정적인 수컷을 선택하는 것이죠. 또는 긴 구애의 행동이나 약혼 기간을 가지는 것도 전략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참아내는 수컷이 가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또한 긴 약혼 기간은 다른 수컷의 자식을 무심코 양육하게 될 위험도 줄여주기 때문에 수컷에게도 이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암컷은 좋은 유전자를 찾아요. 매력적이고 남성다운 수컷이 낳는 아들은 다음 세대의 암컷들에게 매력적인 수컷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미에게 많은 손자를 안겨줄 수 있겠죠. 이렇게 암컷의 선택과 행동은 그 종의 진화와 연관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협력 역시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유전자의 전략이에요. 동물의 왕국에서는 상호 이익적인 관계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청소원은 대형 물고기 표면에 붙어있는 기생충을 먹고, 대형 물고기는 청소어를 해치지 않고 그대로 두어요. 이렇게 상호 이익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의 마지막에 나오는 문화의 유전자에 해당하는 밈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요. 밈은 새로운 자기 복제자예요. 문화 전달 또는 모방을 밈이라고 하는데, 밈의 예에는 곡조, 아이디어, 멜로디, 유행하는 문구, 심지어는 패션 트렌드마저도 유전자처럼 이 뇌에서 저 뇌로 퍼져나가면서 그 수가 늘어가요. 우리가 아이가 무심코 그린 낙서를 따라 그리지는 않지만 모두가 따라 그리는 유명 화가의 작품은 밈이라고 할 수 있죠. 밈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구조로 받아들여야 하고, 다른 말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뇌에 번식력이 있는 밈을 심어 놓은 것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기생하면서
그 유전 기구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그 뇌는 밈의 운반자가 되는 거죠. 유전자와 밈이 각각 분리되어 보이지만 사실 두 개념은 함께 인간 진화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음악계든 사상계든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 이것을 인간만이 가진 반역 행위라고 뜻해요. 예를 들어 독신주의라는 아이디어는 유전적 관점에서 보면 비생산적일 수 있지만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밈의 범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유전자처럼 밈도 다양한 환경에서 그 주인의 생존과 번식에 기여할 수 있어요. 세대를 거쳐 전달된 아이디어, 발명품, 문화적 기여라는 밈을 고려하면 다른 종류의 불멸성이 등장하게 되죠. 소크라테스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전자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밈 복합체는 여전히 우리 세계 문화에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자신과 다른 개인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요. 우리의 유전자와 밈, 즉 우리의 생물학적인 유산과 문화적 유산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주죠. 우리는 유전자의 기계로 만들어졌고 밈의 기계로서 자라났으나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에게 대항할 힘이 있다고 해요. 즉, 이 지구에서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 복제자에게 반역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상상력이 자기 복제자들의 이기성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정말 그럴까요? 저에겐 여전히 어려운 주제이지만 말이죠.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한 저의 얇디 얇은 탐험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빠이.